제가 되도록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글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못한 저희 파트너들하고 파트너들이 직접 라이브로 올 거니까 그 파트너들하고 하는 얘기 듣고 그 파트너들하고 Q&A 하시면 그거 하는 게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구글링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다 한쪽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그 비디오로 하는 그런 그 비디오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 먹고 또 오후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면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아서 또 비디오 영상이나 이런 게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고요. 첫 번째는 여기 말한 것처럼 비즈니스 앤 리갈 애스펙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왜 STO가 지금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블록체인 붐 한창 우리 블록체인이 붐이었을 때가 2017년하고 작년이었죠. 그때는 이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한 피크를 갔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투자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이 ICO는 어떻게 보면 언레귤레이트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례가 없었죠. 이렇게 어떤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 당국의 규제를 안 받고 이렇게 막 했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문제점도 있었는데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드 펀드를 새로운 펀드레이징 방법을 해서 ICO가 했었고 최근에 이제 IO라고 해서 이제 ICO의 공모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익스체인지에 올라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하고 거래소가 마케팅을 해주는 IO까지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ICO, IO를 다 경험했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윈터, 또 크립토커런시 윈터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금년도까지 미국에 있는 모든 미터에 가면 한 이슈가 블록체인 윈터는 언제 끝날 것인가. 윈터라는 게 뭐냐면 진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닷컴 붕괴했듯이 확 피크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리막길도 확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보면은 토탈 펀드레이즈가 7.5 빌리언, 빌리언은 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버팅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7.5조 정도의 펀드레이징이 ICO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와 이게 확 떨어졌죠. 그나마 이거 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그러니까 마케팅이 필요 없는 유명한 회사들만 ICO나 IO에서 성공했지 일반적인 회사들이 공모했을 때는 지금 거의 밸류에이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컴페어 하면은 이제 작년도 4사분기하고 작년도 1사분기에서 금년도 1사분기 하는 현격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하는 인더스트리 자체에서도 지금 쇼핑이고 펀드레이징에 대한 이슈가 지금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블록체인을 떠나서 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펀드레이징하는 그런 방법을 또 제시해줬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점을 떠나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핫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인 거는 뭐냐면 블록체인 STO라고 제가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STO라는 개념이 꼭 블록체인하고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걸 하게 된 게 금년 초에 인도네시아의 광산을 소화하고 있는 한국 회사가 광산을 액세스를 해서 STO를 하게 해달라서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컨택션 받고 컨퍼런스 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접하거나 접하지 못했던 모든 이 STO에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해봤는데 깜짝 저도 몰랐던 건 뭐냐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기존 전통의 이러한 증권을 다루는 사람들은 STO를 그냥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디지털 토큰이 아니냐. 그건 우리도 이미 하고 있는 너다. 그런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블록체인 사이드에서 기술을 하는 사람이고 블록체인 사이드에 접근해서 당연히 STO는 블록체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월스트리트에서는 반 정도는 STO는 알고 있는데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좋냐면 이미 미국은 STO가 돼 있고요. 하고 있고 이미 했었고 케이스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하기 좋다는 거죠. 다만 그걸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그 사람에게 디지털 토큰 관점의 시큐리티에서 블록체인으로 연동하는 쪽으로 넘어오는 쪽에 이제 새로운 이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제가 이따 설명한 이 플랫폼 솔루션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특별하게 두 개 회사를 하는 거 뭐냐면 한 회사는 블록체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STO는 당연히 뭐 ERC20라든지 뭐 스텔라라든지 이런 메인넷하고 연동된 ERC20 토큰이 아니고 뭐 SRT20 토큰이 뭐 이런 자기네들의 스탠더드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연결시켜주는 관점에 있는 솔루션 회사가 하나 있고요. 한 회사는 전통적인 월스트리트에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이 증권을 발행하는데 그 증권 발행을 디지털화해서 했던 그 회사의 경험을 갖고 있는. 물론 이 회사도 ICO도 하고 다 그런 걸 컨설팅을 했었지만 접근 방법이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트너가 나올 거고요. 그 백그라운드는 그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ICO 레귤레이션 스테터스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죠. 미국은 와웨이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개발 판례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미국의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그 ICO 관련된 거를 규제하는 당국은 SEC라고 시큐리티 그 익스체인지 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할하는데 여기서 그 아직까지는 보고 있었죠. 이 산업이 굉장히 크고 이노베이션하고 그 파괴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지만 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조직스럽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인더스트리하고의 대화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못 내고 있다가 최근에 그 미국의 여기서 보시면 이건 웹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와웨이 테스트에서 와웨이 테스트 중에서 그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4번입니다. Based on the effort of the promoter of the third party라는 거 요거.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 커먼 엔터프라이즈라는 건 어떤 기업에 투자자가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의 프로핏이 나는 거가 내 투자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냐라는 그거에 대한 거가 이 크립토커런시라든지 블록체인 사업의 ICO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했을 때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아니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이셈플들을 쭉 여기 읽어보시면 이런 때는 이거고 이럴 때 아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줬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그 뉴스를 받아 네이버가 블록체인 사업 안 한다. 왜? 우리나라의 그 법률적인 체계가 너무 언클리어해서 불확실하다. 이게 굉장한, 그러니까 리걸 리스크는요,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이 이노베이터들한테는. 그래서 사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 정부 당국은. 왜냐면 이게 산업 혁신하고 관련되는데 태도에서는 지금 제가 이따가 제가 한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그 한 달 전에 MIT에서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 규제 당국, 미국의 규제 당국의 수장이 그러니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사람은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다가 MIT의 초빙 교수로 온 사람인데 오디언스들 앞에서 거기 한 20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제 앞에 빡빡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보이고 하는 라이브 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내용은 다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규제는 ICO의 규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익스체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규제 당국의 태도, 애티튜드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갖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시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셔도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애티튜드입니다. 그리고 그때 건의사항들이 바로 한 달 후에 가이드라인으로 나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애티튜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 저스틱스, 소셜 저스틱스, 사회 정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사기가 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거하고 이노베이션을 통한 이코노믹 글로스, 이 경제 혁신과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는 항상 고민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우리처럼 no comment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ICO가 이제 레귤레이션에서 저번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기존의 ICO와 회사 그 불법이라는 SEC에서 그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이제 거의 다 불법이죠. 지금 그 유일하게 SEC에서 그 합법적인 ICO라고 한 거는 뭐냐면 아까 그 와웨이 테스트해서 제 4번에서 그냥 유틸리티 토큰, 우리가 얘기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돌아가게 해주는 인센티브로 돌아가게 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가진 거가 뭐냐 하면 유일하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증권이 아니다. 시큐리티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규제의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하나의 한 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투자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이게 도네이션 방식으로 해서 비영리 방식으로 아니면 이제 제가 오늘 할 요 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서 합법적으로 하되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IPO 우리가 얘기하는 그 코스닥 상장이나 나스닥 상장 같이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간편한 방법이 되게 레귤레이션 A 뭐 이런 네플러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이게 바로 이게 STO를 할 수 있는 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 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미국은 연방 정부도 있지만 주 정부가 있습니다. 그 주 정부는 연방 정부하고 상관없이 다 독립주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법들이 그 정부에 있는 SEC에 대한 레귤레이션만 만져시키면 안 되고요. 각 자기가 사업하는 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요 로펌은 사실 저희 보스턴에 있고요. 제가 그 로펌의 클라이언트죠. 제가 로펌에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맡기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인터뷰하면 어느 주에는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다는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련돼서는 주법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고려하시고요. 자, 요번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게리 게스너는 이제 이 MIT에 와 있는데 이 CFTC 미국 그 선물거래소입니다. 퓨처 트레이딩 커미티. 우리가 얘기하는 선물거래, 금, 뭐 곡식 이런 거 하는 데고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크립토커런시도 이렇게 선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나오는 ETF에 대한 뭐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관련된 거 이제 여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미셔너 SEC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증권에 관련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사이트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되고 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마음이다라고 설명을 붙여주세요. 크립토 인더스트리에서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상당히 다른 거죠. 그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인플루언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여기 와서도 이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규제가 복잡해가지고 한국에서 STO 하기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에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뭐만 하고 있으면 지금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외국에서는요, 한국은 지금 블록체인 인서스의 핫 컨트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스턴만 해도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하면은 이게 전 세계에 꼽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이에요. 한국을 안에서만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한국 기업들 미국에 보스턴이나 뉴욕에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요 뉴욕의 블록체인 위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요 보스턴의 블록체인 위크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이것도 굉장히 붐이 일어나가지고 각 스테이트의 시에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가지고 위크를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스턴은 다음 주, 뉴욕은 그 다음 주에 블록체인 위크를 한 주가요 블록체인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뭐 미터부터 해가지고 주정부가 나서가지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요 한 스트리트 네이버를요 블록체인 스트리트로 바꿨어요. 그만큼 열성적인데
거기 보스턴이나 뉴욕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블록체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같다는 거죠. 밖에서는 한국은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 혁신의 블록체인 혁신의 나라,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 주제는 무수죠. 이건 굉장히 좀 통탄한 노릇이에요. 이거는 아까 어떤 뭐 STL exchange 하는데 주제 샌드박스로 하겠다 그리고 진짜 그런 지금 별 저기를 다 해야 되는 이건데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선도권을 잡을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IT 쪽에서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2세대 이동통신부터 해서 제가 정통부에 있을 때 2세대 이동통신, 3세대 이동통신 표준화했던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 신기술 들어오면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제가 블루투스 도입한 사람이고 IoT 도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유비쿼터스라는 거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UCT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브랜드의 IT를 세계 알리는 일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받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세계적인 선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블록체인 인베스트 서밋이라는 걸 갔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주최한 사람들의 반이 중국 사람들이고요. 참여한 사람들의 반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고요. 작년 1월에 평창에서 저도 몰랐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외국에 있는 블록체인 사람들 500명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어요. 블록체인 파티를 했는데 이제 보스턴에 있는 지인들이 갔다 와가지고 야 평창에서 갔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 그 비디오를 찍어와서 저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난 그런 소식도 못 들었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런 소식도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그걸 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큐리티 토큰 오프링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여기 구글링 하면 다 나오는데 뭐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프랙셔널 오너십이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도 사실 아침에 이제 부동산에 있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을 STU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면서 이제 설명했을 때 가면 이제 펀드레이징 할 때 예전에 리츠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거를 더 토큰화해서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거를 아파트나 이런 걸 지어가지고 뭐 리조트나 최근에 제가 또 했던 거 뭐냐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휴양지에다가 리조트를 만드는 거에 대한 STO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법이 제일 클리어한 게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 지금 다 아시아나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다 지금 이제 제일 클리어한 거는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일단 STO를 하겠다라는 게 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동산과 자산 같은 경우에 보면 원하는 하는 방법이 리턴하는 방법은 뭐냐면 분양을 줘서 그 분양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게 이거 굉장히 힘들죠. 뭐 한국의 아파트 분양처럼 뭐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분양해야 되니까 투자자를 그러니까 터키로 한 번에 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뭐 그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100 밀리언 이상도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누가 그걸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나눠서 하는 방법이 리츠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랙셔널 오너십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나눠서 그 오너십을 갖고 거기를 자기들이 얼마만큼의 자기 몫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걸 토큰으로 받는 건데 이 토큰의 매력이라는 게 이 토큰은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맞지만 자를 수가 있잖아요. 토큰은 디비저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에서 잘라서 팔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리퀴디티를 더 증대시킬 수가 있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거는 거의 유동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유동성을 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요. 그 인베스터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슈어의 이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새로운 펀드레이징 방법인데 또 특히 회사 관점에서는 에쿼티에 베이스하지 않죠. 벤처 캐피탈의 시리즈 A나 B, C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쿼티를 줘야 되니까 그 파운더들 제가 미국에서 미국 기계 스타트업들이 활성화 보스턴만 해도 뭐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되고 하는데 되게 보면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벤처 캐피탈이라고 시리즈 C까지 자기가 CEO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쫓겨나요. 그 파운더들은 되게 MIT나 하버드 출신들이 많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
이게 파운더들은 시리즈 B 정도 가면 다 뒤로 가죠. 회사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쿼티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에쿼티를 안 주기 때문에 자기가 거버넌스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영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좀 더 경영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 관점에서 좋다는 거죠. 뭐 그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유즈 케이스는 굉장히 많고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부동산도 있고 뭐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팁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거기 가서 보세요. 이게는 난리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팍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여태까지 했었던 그러한 저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냥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TO 펀드레이징 컴플라이언스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시리즈 A 플러스가 미국은 사실은 제일 좀 펀드레이징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미니 IPO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STO 하는 거예요. 좀 주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A 플러스는 생략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레귤레이션 D라고 하는 거고 레귤레이션 S가 있는데 레귤레이션 D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순수한 미국에 있는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요. 그러니까 크레딧 인베스터들에서 그 사람들한테만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됩니다. 미국 자산이거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거는 레귤레이션 D로만 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귤레이션 S라는 걸 쓰면 이건 해외 투자자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저희 파트너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어떻게 STO를 할 거냐는 캐피탈 컨설팅에 있는 대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기본적인 건 뭐냐면 레귤레이션 D하고 레귤레이션 S의 컨비네이션으로 갈 거라 하는 거고 요 레귤레이션 S하고 관련해서 요 레귤레이션 S하고 관련해서 이제 복잡한 문제는 뭐냐면 레귤레이션 D는 순수하게 미국 투자자만 받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이 증권법이라는 게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된다는 레귤레이션 S가 할 때 만약에 한국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으면 이게 미국에서 STO를 하고 미국에서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한국 증권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거라고 하면 중국 증권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 S로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로펌이 필요합니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 D, 레귤레이션 S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이제 다른 로펌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고 혹시 안 오셨네요. 제가 사실은 이 권남 변호사님이 하는 한국 증권법을 갔었는데 사실 오늘 오시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혹시 오시면 나중에라도 제가 전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미국 변호사, 제가 뉴욕주 변호사지 국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거는 의미가 잠깐 에센스만 얘기하면 국내에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내 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왜냐면 3호를 통하는 것이 이게 프라이빗 오퍼링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프라이빗 오퍼링에서 3호를 통하는 STO가 국내에서 가능한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 사이트를 해줬으니까 만약에 오늘 권변호사님 안 오시면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분들이 한국 법을 다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요. 제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게 특이했냐면 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레귤레이션 S를 해가지고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한국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게 되면 그때 한국 투자자의 법적 지위라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이제 레귤레이션 S가 한국 투자자를 봤을 때 한국 증권법에 따라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한국에서의 90일 이상 거주한 어느 누구도 한국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투자를 받게 되면 한국 증권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외국 사람이라도 한국에 와서 90일 이상을 머문 사람한테 제가 그거를 하게 되면 한국 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법에 따라야 된다. 한국 투자자들을 받을 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럼 한국 투자자라는 걸 내가 그 투자를 받을 때에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경우도 제가 온라인에다가 한국 투자자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냥 온라인에다가 우리 레귤레이션 S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자를 받습니다. 전혀 한국에 오지도 않았고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했어요. 그래도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솔리스테이션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한국의 투자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ST를 하더라도 레귤레이션 S를 하게 되면 한국의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면 건드리기 싫은 분야를 가야 된다는 거고요. 혹시 그 권 변호사님이 나중에라도 오시면 제가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TO를 어떻게 런칭할 거냐 하는 거는 저희 파트너가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분은 전략적인 컨설팅을, STO 전략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기업,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 관점에서 미국에서 STO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한 15분 정도 라이브로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저하고 연결이 돼서 들어오실 거고, 제가 이제 타임슬롯으로 지금 32분인데 30분에서 정각까지 그 안에 제가 핑을 하면 이분이 연결이 되면 들어와서 15분 슬롯으로 확인을 해서 지금 제가 좀 빨리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일반적인 거는 정리를 해놨는데 아마 이분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이프로 이분을 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이게 이분은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데 이 샌디에고 시간으로는 지금이 밤 10시 30분입니다. 근데 이제 더 저기 하고 이제 솔루션을 지금 밀어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은 새벽 2시 반에 들어옵니다. 거기 시간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에. 참 그래서 제가 주제에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Is the earlier week for the room can you give you? Alex. Yes, I can hear you. You can go ahead. Okay, fair enough. Thank you. Yeah. So, thank you. I'm very pleased to be able to present to you. I hope that you will understand my limited ability to speak the Korean language. So thank you for indulging me by accepting my speaking English. My background is that I started out my career in England as an electrical engineer and then moved to the United States and moved into entrepreneurship. I've had the good fortune to build 6 successful startup companies to scale. 2 of those companies we took public to the NASDAQ. One of them is Symantec, the company which makes North antivirus. I launched the North antivirus product family and Symantec while I was there. I launched a venture capital firm in Southern California to Blue Rock Ventures. And 3 years ago, I launched my current company, Manhattan Street Capital. We are focused on helping companies to raise capital by selling tokens or shares with ownership to investors worldwide via Regulation B, Regulation S, and Regulation A+. We have helped companies go public in the U.S., one biotech company, one electric car company, and we are in the
have a background about what's the STO and then how they do compliance like Regulation D and Regulation S. And then for, especially for the Korean companies, they can be do in a combination of Regulation A and Regulation D and Regulation S. So you can specifically tell them that what is the specific procedure or method that the Korean company can do STO in the United States. Okay, so for a company in Korea to raise money in the U.S. or in an SEC compliant manner, Regulation D is the easiest way to raise money from U.S. investors. The restriction being that the investors must be wealthy. And Regulation S allows your company to raise money from investors anywhere in the world except the U.S. in a way which is SEC compliant. That is the best and simplest way, and those investors are not required to be wealthy. They can be investors at any wealth level. So Regulation S is actually a very versatile instrument for this purpose. Then it is your objective to make money in a way that fits with the SEC regulation. Please raise your hand in the audience.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are interested in raising money using Regulation S to be compliant with the SEC regulations. Thank you. Thank you. Okay, so Regulation D, the SEC's primary goal is to protect U.S. investors. Regulation D is the best way to do that for a non-U.S. company. It's a legitimate method to use, but as I said, the investors must be wealthy, and we have the processes to enable that. So, thinking about issues that may be of interest most to you, what I found in talking with non-U.S. companies that want to raise money with us in the U.S. is that the ability to raise money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from investors as well as from U.S. investors, and deposit those monies into the U.S. bank and in turn through the issuance of tokens, the issuance of shares, is valuable as long as money can then be transferred to the company's bank accounts elsewhere, which is legitimate and can be done. No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at in principle, but in practice in most cases. The biggest concerns for me are that the business that you are pursuing needs to be a viable business, obviously, to make it worthwhile for our purpose. That the business must appeal sufficiently to investors, that it can successfully raise money online from those investors. If you wish to raise money in the U.S., when you raise money outside the U.S. using Regulation S, then there is more flexibility how to raise that money in a token offering, for example. But when you raise money inside the U.S., regulations are very restrictive on how you can do this. The most effective way, generally, is to market the offering online by advertising it in order to engage interested investors so that they will literally deposit their money and buy tokens or buy shares of your company. Outside the U.S., especially with token offering, we see people paying finder's fees to agents who introduce their wealthy friends who maybe buy shares, buy tokens. But this method is most possible in the USA. Not impossible, but most possible. Alex, is this presentation clearly full and is
is my presentation conveying the kind of intent you will continue? Okay, and then how about could you provide more explanation about like for example? Oh, okay, so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in case that for example Korean company wanna do STO using the regulated NAS, and then what will be the time duration, and then what the cost will look like? Is it like ballpark figure will be fine? Yes. Yes, so the legal preparation is not so complicated. So 4 weeks of time to prepare the legal documents. It can be longer because of the potential confusion between Korea and the USA. But 4 weeks is reasonable. The longer item is the time to prepare the marketing materials, to convey and explain in an exciting way what the offering is. So I would expect normally 2 months, maybe 3 months to prepare a proper marketing presentation and content. And then then we go live to raise money, and if let's say it's a $10 million raise and marketed well, then I think you should expect 6 months or 12 months to raise the money online for marketing. That's a reasonable time frame. Of course, if you're raising a larger amount of money and enough marketing money to be spent successfully, effectively, and the offering is compelling to investors, then we can raise a larger amount of money in a similar time. But of course, if a company is raising over, say, $1 million, then they don't want to spend a large amount of money, right? If a company wants to raise $100 million, then the company will be prepared to spend a lot more money on marketing to generate demand to bring in investors. Thank you. So I will ask the audience whether they have any questions and let you know.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이거를 저희가 레코딩을 해서 혹시 오늘 리스닝 하시는데 힘드셨던 분은 저희가 이걸 다 레코딩 해가지고 올릴 거거든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퀘스천이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제가 전해서 여러분한테 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땡큐.